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각 당은 여론을 출렁이게 만들 악재를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막말 리스크, 후보자들의 재산 증식 문제, 또 제3지대와의 단일화 여부도 남은 기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12일 남은 총선 전국, 잠시 뒤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고객 손실의 자율배상 방침을 속속 확정하고 있는데요. 거액을 손해본 투자자들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주요 경제 현안 경제부 기자와 짚어드립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포근한 날씨에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을 비롯한 화려한 봄꽃이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 봄꽃 축제 가시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그리고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정읍 벚꽃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오늘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직 벚꽃 보기가 어렵지만 이곳 정읍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곳 정읍에서는 어제부터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잠시 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서 개막식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이런 봄꽃 축제 현장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정읍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벚꽃로 일대에는 약 2,000그루의 벚나무가 조성돼 있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축제에는 벚꽃 버스킹 공연, 정읍 예술제, 먹거리 장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 축제장 인근에는 전통 샘거울 시장과 쌍화차 거리 등 다양한 지역 명소도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함께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방문객인 25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축제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황사가 여전히 잔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중부와 영남 곳곳에 미세먼지 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곳곳에 약하게 내리던 비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게 개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4도, 정읍 3도, 대구 5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정읍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 정읍은 21도까지 오르면서 더욱 따뜻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져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농도가 점차 옅어지겠지만 황사가 모레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가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가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먼저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난 후에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 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했다며 꼭 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부르면 귀국해서 조사받는 방법도 있지만 호주 정부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고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제가 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이 대사 소환 일정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내용이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는데요. 법무부가 이튿날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이 대사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사는 어제 외교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6개국 공관장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대사는 불참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여당은 민심을 따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퇴가 아니라 해임을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 대통령실에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건데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꾸짖음은 더 낮은 자세로 받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사는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가 해임된 게 아니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임명해 해외 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도주 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동영 선임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피의자 이종섭의 사표를 받을 게 아니라 호주 대사에서 경질하고 또 공수처에 보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정인석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 대사가 너무 늦었고 너무 무례했다며 최상병 사건의 주범은 용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도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말라며 윤 대통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야의 오늘 선거운동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와 동작 등 서울의 격전지를 먼저 훑었고요. 지금은 의왕, 안양, 군포, 안산 등 경기 지역을 주로 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유세 일정 10개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오전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 2조 심판하는 것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네거티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당의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걸린 수도권에 공을 들이며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잔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열세로 돌아선 지역구가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 또 백현동 관련 재판으로 아직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선거를 앞둔 자신의 법원 출석 자체가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말하면서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에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재판이 일찍 끝날 경우 이 대표는 오후에 게릴라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를 대신해 오늘은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성남 분당갑의 이광재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현장 성대위를 열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와 전주, 대전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호남과 충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녹색정의당은 장애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 대학가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2030 청년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서울 등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천안과 아산, 서산 등 충남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최근 일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 또 지도부의 이른바 막말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부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선거 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과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세금도 다 냈지만 불편한 마음을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도 대학생 딸이 11억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의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탠 걸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 수원청 이수정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등의 아파트 4채와 상가 3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양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류지만 민심의 흐름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당 대표들의 수위 높은 발언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야당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오늘 유세에서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문제 삼은 발언 등이 비판받아 일부 발언에서는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모두 표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이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습니다. 긍정, 부정평가 모두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4%포인트 내린 29%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였습니다. 다음 달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대해선 국민의 미래가 3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22%로 같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선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네, 이미 파악된 9곳 외에도 불법 카메라가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 유튜버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가 추가로 또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 양산시에 있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2대가 더 발견됐는데요. 각각 사전투표 개표소와 본투표소로 지정된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양산 문화원에서 한 대씩이 더 나온 겁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발견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는 인천 5곳, 경남 양산 6곳 등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미화원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발견된 카메라 모습을 보면
전자기기 충전기 같은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수기 옆쪽에 설치돼 눈에 띄지 않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통신회사 장비라는 이름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A씨가 양산의 행정복지센터를 사전에 방문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한 손에는 멀티탭과 카메라를 들고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장면인데요.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다른 투표소에 가로 10cm, 세로 8cm 크기의 작은 블랙박스 형태 카메라도 몰래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는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고 인천시가 사전투표소 159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선 실제 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사전투표소를 촬영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거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요.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선관위가 밝힌 투표 인원이 자신의 영상에 찍힌 사람 수와 다르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번에도 전국을 돌며 수십 곳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 북구 사전투표소에서도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돼 범행과 관계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신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차기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연일 강경 발언을 내고 있는데 이번엔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얘기했군요. 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없이 그런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그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이제 낙선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후보는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운동도 있을 겁니다. 임 당선자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보좌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며 다만 전공의와 교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2만 표 이상을 얻은 만큼 자신이 의료계 대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대생이나 전공의, 교수 등에 대해 정부가 부당한 처벌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인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의사단체와 흥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협상 창구가 열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대병원협의회와 서울의 5대 병원장들을 잇따라 만나서 타개책을 논의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오늘 저녁 4차 총회를 열어서 머리를 맞대는데 진료 조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다음 주부터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혀서 진료 차질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 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어제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 개시 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듭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고 대장동 재판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라며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의 사퇴가 민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총선 큐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뒤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 대사의 거취가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물러난 건데 여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 그럼 대통령실이 좀 받아들인 셈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종섭 대사가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힌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작년 9월부터 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뭐 한 26억 달러 정도의 장갑차 수출이 있었고 호주 대사가 작년 말에 이미 정년으로 임기가 끝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예우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출신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 9월부터 공수처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거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해외로 그 호주 대사로 보내는 것이 법적인 부분을 넘어서 정무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봤었던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상승세를 타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한동훈 위원장과 특히 수도권 벨트에 있는 이 현직 그 후보들이 네. 여기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종섭 대사가 본인이 스스로 귀국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과의 어떠한 의견 조율 정도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조율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총선 악재를 좀 다 털어냈다고 보시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냥 뭐 악재는 이미 악재가 된 거죠. 예. 이제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훨씬 전에 이제 털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뭐 이 파장은 다 커진 예,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치가 정말 여당과 대통령실과 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긴밀한 어떤 계산과 뭐 이런 거 끝에 나온 조치라고 하면 그 타이밍은 굉장히 늦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서 나온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도 본인도 사실은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일단 자진 귀국을 해서 좀 여론의 어떤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해 보려고 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습니다만은 25일부터 사실은 방산 관련해서 공관장들이 회의를 하는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절한 거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언론에 계속 됐거든요. 예. 분명히 회의라는 거는 공관장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대면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부른 건데 공관장들을 한꺼번에 다 부른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장관들은 주요 장관들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장관들은 또 그 자리에 안 왔다는 거잖아요. 늦게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회의가 끝났으면은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 남아서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부는 또 할 일이 뭔지 남은 일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하니까 오늘 이 일부 언론의 보도나 또 사설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뭐냐, 이게 회의는 맞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좀 억지로 이렇게 회의 일정을 끌고 갈 것 같으면은 차라리 이 자진 사퇴라든가 해임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수사를 제대로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스스로 좀 이런 문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했을 것 같고 예. 그러한 의사를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낸 거 아닌가 싶은데 다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외교부는 본인이 강력하게 어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오면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여당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당이 또 이 이종섭 대사의 어떤 사의 표명을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의 표명한 것을 수리한 것은 또 대통령의 결단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내가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또 말끔한 마무리는 아닌 거여서 결론적으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요 핵심은 여전히 남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말끔한 마무리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었던 것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눈높이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를 했었던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 너무 바로 앞으로 있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주부터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이 또 어떤 선거 개입 같은 걸로 보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총선을 넘어서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더 이제 인지를 하고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 표명은 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이제 선거운동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짚어볼 텐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른바 2조 심판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 2조 심판하는 것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네거티브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자, 이제 심판 대 심판의 구도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새로운 심판론이 나왔습니다. 2조 심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을 시작을 하면서 운동권 심판 기지를 계속 내걸었었는데 2조 심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심판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이 단어는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맥락의 심판론을 계속해서 이제 버전업 시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운동권 심판론이었고 그게 이제 운동권 심판론을 한 단계 더 이제 좀 이 볼륨을 높여서 보면 그건 결국은 거야 심판론하고 맞닿는 것이고 그 거야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재명 심판론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의 이제 큰 이제 야당 심판론이라는 큰 어떤 흐름인 건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또 굉장히 또 기세가 크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되는 유권자들이 좀 늘어났는데 원래는 그게 공천 과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좀 이 무응답층이나 제3지대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조국혁신당으로 이제 흐르면서 그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유지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이제 상대해야 되고 동시에 적용되는 심판론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조 심판론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나온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계속 여당이 지금 네거티브가 아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를 하는데 네거티브라는 얘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의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가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론 대 심판론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여당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구도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라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경제를 살릴 것이고 그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잘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좀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원래 여당의 선거 전략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범죄자를 지금 심판하는 게 그게 이제 민생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전형적인 검사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심판하는 거는 치안과 사법의 영역이지 그게 민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고물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민생을 지금 돌봐주기를 유권자들은 원하고 있는 건데 저런 심판론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소 맞지 않는 전략이고 오히려 좀 민생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좀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예. 남은 기간에라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당의 지금 심판론 전략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조 심판론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당연히 이번에 정권이라든지 권력을 잡겠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사법부를 형해화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는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각종 사법 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받고 있고 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창당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또 황운하 의원,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건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비례 위성 정당에 있어서 이제 종북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합쳐져 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당에서는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사람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형해화를 하고 있는 주범들이라는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조 심판론이라는 것이 이름 자체는 저도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결은 같다고 생각해요. 8.6 운동권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야당이 지금까지 2년 동안의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협조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정권이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 표를 주신다면은 앞으로 힘을 내서 정말 민생을 잡겠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이조 심판론이 꼭 메인이 아니라 지금 민생을 1순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출정식도 가락시장에서 했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심판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당 내부에서도 이 막말을 경계주의보가 여나 야나 다 지금 내려진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왜 이런 발언을 좀 한 걸까요? 갑작스럽게.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다 보니까 뭔가 결의를 새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새로운 결의를 하고 또 국민들 앞에 유권자들 앞에 새롭게 나서는 기분으로 뭔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볼륨을 높였던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뭐 좀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선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모습들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상충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상당히 이제 좀 엘리트적이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인데다가 뭐 가령 이제 뭐 술을 안 먹는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바른 생활 이미지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행에 있어서도 또 지금 뭐 특히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가 쏟아지고 이게 큰 어떤 화제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과 관련돼서는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소 이제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면 그 유세하는 현장에 가면 열기가 일단 뜨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말에 좀 여러 가지 표현 수위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나가면 그거에 휩쓸리거든요.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보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데 오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본인의 이제 재판 출석 일정까지도 어떤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고 야권 지지자들을 뭔가 이제 뭉치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다소 이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재판 일정이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저런 불편한 어떤 발언 속에는 내가 선거 치러야 되는데,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1분 1초를 아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건데,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야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1분 1초를 아껴야 되는데 재판에 여러 사정으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부른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재판에 오느라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재판 일정을 정치검찰이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법원에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정 고려해가지고 오히려 이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늦춰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예. 그게 또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특혜를 예. 받는 야당 대표이다, 이렇게 돼서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이 재판에 대한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 결과를 뭐 지켜봐 달라든지 내가 반드시 뭐 재판에서 억울한 점들을 뭐 소명하겠다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어떤 정치 검찰 그리고 검찰 독재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는 네. 아마 이 지지층은 좀 이렇게 좀 단결할 수 있는 소재가 됐을지 몰라도 중도층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만한 그런 대목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 거기에 출석.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기일을 잡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대표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재판부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정돼 있었던 날짜대로 기일을 잡은 것인데요. 근데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피습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변경을 해주고 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는 이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정진상 씨와 공동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사건과 본인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론 분리를 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려면 자백 같은 걸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은, 그렇다면은 지금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당연히 뭐 법조인 출신이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렇게 좀 저는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태도가 정말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이제 보고 계셨던 그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본인의 차량에서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이제 피습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충주의 유세 현장에서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중학생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것이 알려져서 굉장히 국민적인 놀라움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피습을 당했던 것과 배현진 의원의 피습에 대해서 약간 격차를 두고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투명하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잘 처리를 해주고 있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피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왜 물 청소를 했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미 소방이라든지 경찰에서 부산에서 다 이제 해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께
국민들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오히려 저런 이야기들이 정치 혐오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총선 막판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야 후보들의 재산 문제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지금 후보들의 재산 관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세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이 같이 나오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 범민주당 지지층은 약간 양손에 떡을 든 것 같은 그러한 구도가 되면서 그동안 악재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이 악재로 반영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구도를 이제 그러한 국면들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의혹 같은 예. 경우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던 딸이 별도의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11억 가까운 대출을 받았는데 예. 이게 좀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출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이제 처지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지금 돼서 예.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그게 어떤 생계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일종의 주담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좀 이 편법적으로 우회 대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뭐 딸 명의로 대출을 그냥 받은 건가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그다음에 좀 더 뭔가 위법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예감을 주는 그런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영훈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성수동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뭐 그 증여세도 뭐 대신 내줬다 예.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악재가 아닌 국면들을 지나왔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해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된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일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이분이 워낙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고 본인의 이제 이번에 후보가 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전해철 의원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경선을 하고서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양문석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양문석 후보가 과거에 뭐 수박을 깨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 당내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경선의 후보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당시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막말로라는 그렇다 치고 그 예.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판에 그 후보 등록할 때 조수진 변호사에 대한 사건들이 너무 일이 커졌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조금 묻히면서 예. 결국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거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경남도지사 선거에 본인이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재산 증식 논란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1년 사이 41억 원 가량 늘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재산 늘리려면 이 부부처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듯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에 좀 영향을 미칠 요소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점도 일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박은정 이 후보가 이제 검사 출신 부부인 거지 않습니까? 이분의 배우자도 검사 출신인 거고 또 검사 생활하면서 다단계 업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도 다단계에 대한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이 배려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는 사건, 그 사건 수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2억을 지금 받은 거 아니냐 수임료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대목들을 잘 아는 모양인지 20억 받으면 되는데 22억 받은 거는 부가세 고려한 것이다. 부가세까지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비례 1번으로 지금 공천한 그러한 후보가 사실은 또 개혁 대상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또 자승자박 뭐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것도 일정 정도는 지금의 상승세에 찬물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개혁신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양양자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이인가?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낙연 대표와의 그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하고 다시 합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뭐 예. 법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상처를 받고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개혁신당과 지금 함께 하는가? 일단은 노선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요. 인물적으로 지금 다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총선기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갖고 있던 20대 남성은 주방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흉기 은닉 등 혐의로 수사한 20대 A씨를 어젯밤 귀가 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 민주당 총선 출정식이 열린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 광장 선거 차량 주변에서 A씨가 흉기를 품고 있는 걸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예식장 주방에서 일한 뒤 회칼을 갈러 심부름을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석관동에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10대가 넘는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건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크게 부서진 차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서울 장의사거리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고가도로를 내려오던 레미콘 차량이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 도로 위에 있던 차량 12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차들이 그냥 차 위에 차가 올라가 있고 그냥 삼중으로 올라가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것처럼 쾅 소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고는 그다음에 쾅쾅쾅쾅 연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사고 차량이 많아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보니 현장을 수습하는데 특수 견인 차량은 물론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이곳 장의사거리 도로 한쪽이 오전 내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트럭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3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사고를 낸 50대 레미콘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찰이 비례대표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진 자유통일당 고문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김학성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김학성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자였던 이하영 씨는 공천 논의 과정에서 수억대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전 목사 등이 공천 장사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전달된 헌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공천 대가로 금품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앞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전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다룬 YTN 보도에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북한 지시로 보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성 자유통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수억 원을 헌금할 사람이 있으니 공천 여부를 판단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감옥 가고 싶으냐며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이 거짓 선동 보도로 국민을 호도했고 이번 보도 배후에 북한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 각종 유튜브와 SNS에서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을 몰래 사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계정을 운영하면서 도용한 뉴스로 조회수를 올리는 등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엔 모두 불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 YTN 뉴스를 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 조회수는 2만 5천 회가 넘는데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 20초 이상을 가져다 썼는데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공무원 일탈 관련 단독 뉴스도 도용했습니다. 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다른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편 방송사가 찍은 정치인들의 행보를 재편집해 사용한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 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 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수가 수백만 회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 인사의 부고 등 육하 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무엇보다 뉴스 등 방송사 영상을 마구잡이로 쓰는 배경에는 저작권 협회가 따로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음악 같은 경우 저작권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검열하며 신고를 하는 등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주주총회에서 김백 전 YTN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가운데 언론계가 공영언론 장악을 멈추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오늘 YT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친화적인 인물을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거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 전 상무가 YTN을 나간 뒤 극우 언론단체인 공정언론 국민연대를 만들어 YTN 보도를 폄훼하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 보도가 언론의 스토킹이라는 등 윤석열 정권 입장을 대변해 보도 전문 채널을 제대로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산업 생산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10% 이상 늘어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소매 판매는 3.1% 감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2월 반도체 생산이 4.8%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6%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도 10% 넘게 늘며 광공업 생산은 3.1% 증가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숙박 음식점업 호조에 힘입어 0.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10.3% 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고성능 시설 투자에 따른 장비 도입이 확대됐고 탱커 선박과 주요 항공업체 대형기체 도입 등 운송 장비 투자도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토목과 건축이 모두 조정되며 1.9%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 흐름 속에 소매 판매는 3.1% 줄었습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지표는 좋지만 소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의 소매 판매를 봤을 때는 2월 상순 쪽에 그 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1월, 2월 좀 분산된 경향은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생과 내수 취약 부분의 회복세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19,418건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 거래 관련 상담이 60.8%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물품 직접 거래 상담은 1년 전보다 136.1% 급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약 3배 늘었습니다.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친 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하였습니까? 골뱅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 똥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데 야당 당수가 목에 칼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그 혈흔을 1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뉴스큐 총선을 12일 앞둔 여야의 열띤 선거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남부 수도권 일대 표심을 훑었는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을 겨냥해 연일 2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조국 대표의 정치를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는 어떻습니까? 서민을 착취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기회를 좀 달라. 야당 때문에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는데 기회를 좀 달라. 이런 걸 호소하려고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으로 다른 지도부가 경기와 호남 일대를 훑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유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노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발언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당 대표는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후보 모두 이런 흠잡기 막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오늘 논평에서 사의 표명은 민심을 따른 거라며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꾸짖음은 더 낮은 자세로 받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사의 표명을 두고 이 대사는 사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임명해 해외 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스스로 물러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특별하게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외교부가 이를 수용한 것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나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사가 공수처가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거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여야 위성정당들은 4년 전처럼 거대 양당 지역구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인 만큼 같은 유세 현장에서 대놓고 지지는 못하는 촌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밀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 서울 서남부 일대를 누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동선을 나누어 여당 지역구 후보 유세 현장에 갔지만 정작 지지 발언은 못했습니다. 선거법상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때문에 뭐 다른 데 와서 유세하기는 불가능하고 다니면서 많은 시민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 역시 유세 현장에서 기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당명이 비슷한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길죠? 투표지가. 거기서 유일하게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같은 구호, 색깔을 입힌 버스를 마련했지만 정당 기호는 적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차량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법 조항을 의식한 겁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연합에 표를 몰아달라는 이른바 몰빵론은 얼굴에 쓴 식빵탈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연합군단이 출정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각자 기호를 따서 꾸린 몰빵 13 유세단에는 불출마 또는 공천서 탈락한 청년들만 모았습니다. 한 표가 귀중합니다. 1인 3표, 1인 3표 이렇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년 전처럼 현역 의원 꿔주기에 이어 선거운동까지 꼼수가 난무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상대탄만 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제3지대 소식도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일부 선거구에서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공식 제안도 없었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은 정권 심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을 옹호해온 정당인데 유권자들이 좋게 바라볼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전관예우 거액 수입 논란과 관련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와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강벨트 서울 마포갑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선 각각 영입 인재인 이지은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표적인 한강벨트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서울 마포갑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맞닿은 지역으로 19대부터 21대까지 이 세 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포인트 넘게 앞서며 다소 상반된 표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모두 새로운 얼굴을 앞세웠습니다. 경찰 경무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와 비례대표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지난 1월 제복을 벗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어 사선 노웅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자리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서 마포 사수에 나설 적임자로 선택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민생이 너무 힘들다, 물가는 높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 분노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과 시대전환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 후보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경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전현직 의원들과의 치열한 당내 사파전을 뚫고 공천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마포갑 출마 채비를 마치고 바닥 민심부터 닦아왔습니다. 네, 반드시 조정훈입니다. 저 아세요? 알지요. 찍어주실 거예요? 그거 말하고요. 2번입니다. 성공하세요. 이 마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범죄자 더 잘 잡는 국회의원을 원하실지 아니면 산적한 개발 현안들을 풀어낼 개발 전문가를 원하실지는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이른바 마용성의 대표격인 만큼 지역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확실한 결말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게 부담스러워요. 민주당 이지은 후보는 마포에 K-팝 공연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마포 유수지에 한류 복합 공연장을 건설을 해서 한류 킬러 콘텐츠들, 그러니까 K-뷰티라든지 이런 화장품 매장들을 입점시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서울시장, 마포구청장과 삼각편대로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집권 여당입니다. 정말 실천해 보이는 그런 정당과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강변북로 지하화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이 안전이나 교육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자녀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한다든지 해서 좀 4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원스톱 교육특구와 교육발전특구란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인근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그 맞춤형 진로 교육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노후된 학교라든지 과밀한 학급 문제를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마포를 학군 때문에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지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최초로 마포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숙제지만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후한 편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들은 되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11호 영입 인재인 이지은 후보와 국민의힘의 현역 1호 영입 인재인 조정훈 후보. 영입 인재 간 대결을 넘어 치열한 당대당 승부가 펼쳐지게 된 이곳 서울 마포갑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6천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산현동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물앙저수지 울타리를 뚫고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가 침수되면서 안에 있던 70대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전 8시 반쯤에는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땅을 파는 삽 부분인 버킷이 떨어져 작업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3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착기와 버킷의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월명동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팔찌와 시계 등 금품 75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둔기로 가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CCTV를 확보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주유소 직원이 주유소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을 붙이기 직전 대마를 흡입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에 주저앉아 바닥을 기기 시작하더니 돌연 주유기를 꺼내들고 몸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실을 들렀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남성의 몸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 때문에 남성이 이동할 때마다 불길은 더 커지고 화들짝 놀란 주변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주유소 직원 30대 김모 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김 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지르기 5분 전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지인이 준 대마를 흡입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사건 발생 직전 주유소를 찾았던
김 씨의 30대 지인을 마약 소지 혐의로 서울 도봉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 지인은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봐서 마약류 투약이 추측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관련자들은 조사 후에 구속 여부 신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주유소 직원을 상대로 불을 지른 이유와 함께 실제 마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이 마약을 구한 경로와 상습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아침 8시쯤 유치장에서 나와 언제부터 마약을 투약했는지, 동료 선수들에게도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게 사실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오 씨는 대리 처방을 통해 마약류를 확보하고 실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집 쓰레기통에서 케타민이 담긴 봉투와 투약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맥주병 수백 개가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됐지만 마침 이곳을 지나던 수도방위 사령부 장병 10여 명이 발벗고 나서 금방 정리됐습니다.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쯤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도로입니다. 자, 왕복 4차선 도로에 초록색 유리 잔해가 가득하죠. 맥주를 운반하던 트럭 문이 열리면서 맥주병 수백 개가 도로에 쏟아져 깨진 겁니다. 자,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들고 꽉 막힌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옆에서 깨진 병을 치우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솔개부대 장병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지나가는 군인 아저씨들이 처음에 한 4, 5분이 오셔갖고 막 와서 이걸 좀 그대로 도와주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고맙다는 말만 했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실까요? 아수라장이었던 도로 한 개의 차선을 빼고는 원활하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진 조각을 모두 치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 겸도에 불과했습니다. 발벗고 나서 도운 군인들 솔개부대 소속 장병 15명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 군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또다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솔기부대 장병들은 주저함없이 현장에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 하늘의 든든한 방패 솔기부대 파이팅! 네, 언제나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고마운 장병들 덕분에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지방을 중심으로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구원투수로 활약했던 CR리츠, 즉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재등판시켰습니다. CR리츠가 뭐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공된 지 1년이 넘은 지방 아파트. 절반이 미분양이라 할인에 나섰지만 입주자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건설업 침체가 깊어지며 이처럼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7개월째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이 80%를 차지합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4,800여 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는데 역시 지방이 81.6%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시 대책을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셈입니다. 국토부는 CR리츠, 즉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CR리츠는 투자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높은 금리가 유지됐던 지난해까지 리츠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에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양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 회복,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동반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살 수 있고 그러야 리츠 부활도 가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방 미분양 상당수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리츠가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석 달째 내림세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연 4.85%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전체 대출금리가 4%대로 내려간 건 재작년 9월 4.71%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개월 연속 이어진 내림세에 3.96%를 기록했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 0.07%포인트 빠진 4.02%로 집계됐습니다. 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증권을 판매한 은행들이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차례로 나섰습니다. 네,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 조정 절차에 나설 계획인데 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주요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모든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한 건가요? 네, 오늘 오전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이 자율배상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우리,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과 CT은행까지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자율배상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고객들에게 배상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와 함께 기준안을 내놓은 게 지난 11일이었고요.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 은행들이 잇따라 자율배상을 결정한 겁니다. 네, 그럼 전체 은행 배상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네, 일단 시티은행을 제외하고요. 6개 시중은행 주요 시중은행 배상액만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지난 2021년 상반기 홍콩 H지수 평균 대비 하락률에 시장 예상 비율인 40%를 적용해서 내놓은 추정치인데요.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 배상액이 9,900억 원으로 1조 원 가까이 예상되고요.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2,500억에서 2,900억 원 사이, SC제일은행이 1,500억 원을 배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은행들은 주주환원 확대 기조에 따라서 배당금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본 적정성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투자자들은 은행의 자율배상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앞으로 협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들은 은행의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앞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빗속에서 투자자 단체인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곳에 모인 건 국민은행의 상품 판매 규모가 8조 원으로 시중 은행 중에서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불완전 판매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며 100% 배상이 안 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고난도 고위험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둔갑시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은감원장은 은행 감사에 급급하고 배상을 논의하고
금융 현행을 논한다는 핑계로 은행장들하고 회동을 하며 만찬이나 즐기고 대상이나 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결국 이제 이후에 앞으로 가입자들과 은행이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자, 외환시장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달러가 연 고점을 경신했는데 오늘 마감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원 오른 1,347.2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5원 상승 출발했다가 고점 인식에 따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어제는 장중 1,353원으로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5달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건가요?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의 시점이 자꾸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미국의 지난달 내구 소비재 수준은 한 달 사이에 1.4%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금리 인하와 경제 부양을 서두르기에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연준 내부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매파적 발언이 나왔고요. 또 유로화를 비롯한 기타 통화 약세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고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도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월 초 102포인트 후반에서 104포인트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좀 연고점 소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주가 8만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정오쯤에 봤더니 82,500원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연 이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82,400원의 거래는 끝났습니다. 이른바 8만전자, 어제 2년 석 달 만에 종가 8만 원을 넘겼는데 여기서 2% 가까이가 더 오른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폭풍 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이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실적이 개선되고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업황 회복과 엔비디아 효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였던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는 인텔과 엔비디아에 밀려 3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업황 전체 침체 속에서도 삼성전자 부진이 컸고 그 사이 인텔은 선두를 또 AI 최대 수혜를 입은 엔비디아는 2위를 가져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매출이 30% 이상 줄면서 순위가 기존 4위에서 6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연수 기자와 경제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때 코인왕으로 불렸지만 고객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법원은 15조 원에 가까운 재산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지난 2022년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산보호 신청 직후 FTX 창립자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고 바하마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I did not know that there is any improper use of customer funds. 뱅크먼 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습니다. 기소 후 15개월 만에 뉴욕 연방법원은 뱅크먼 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 달러, 우리 돈 14조 8천억 원의 재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뱅크먼 프리드의 범죄로 FTX 고객과 주식 투자자들은 각각 80억 달러와 17억 달러를,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출기관들은 13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판단했습니다. He believed that Sam would be most likely to commit crimes again, and that the multi-billion-dollar fraud that he caused. 재판을 지켜본 스탠퍼드대 교수인 뱅크먼 프리드 부모는
법정에서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가슴이 아프고 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뱅크먼 프리드가 불과 18개월 전만 해도 가상화폐의 왕으로 불리며 가장 젊은 억마장자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지만 순식간에 몰락해 징역형을 맞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화산 폭발이 이어지면서 화산 분출과 북극광인 오로라가 어우러지는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지난해 12월에 분출했던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비크 반도 그린다비크 화산이 몇 차례 붉은 용압을 토해냈습니다. 동시에 이 화산 분출구의 상공에는 신비한 초록빛의 오로라가 일렁거렸습니다. 그린다비크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남서쪽 50km에 있는 해안 도시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나서 대피한 상태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건설이 극적인 역전극을 펼치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충격 패를 당한 흥국생명이 반격할 수 있을지 관건은 체력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세트 25대 18, 그리고 2세트 25대 14. 정규리그를 마치고 11위를 쉬고 나온 현대건설은 경기 감각을 찾는 데 애를 먹었고 흥국생명의 승리는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리 3세트를 따내며 3대2 역전. 뒤늦게 조직력을 정비한 현대건설이 1차전을 잡았습니다. 강타와 연타를 섞어가며 37득점을 퍼부은 모마의 활약이 컸습니다. In my mind, this is the final, so I have to play every game like it's the last match. So I give my best, and then I'll be there for my teammates, and then we just go for it. 반격이 필요한 흥국생명의 걱정은 체력입니다. 정관장과의 플레이오프를 3차전까지 치르면서 22일부터 하루 건너 하루씩 벌써 4경기를 뛰었습니다. 1차전에서도 김연경과 윌로우 레이나가 나란히 20득점 이상씩을 책임지며 공격을 분담했지만 막판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통계를 보면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17번 가운데 9번, 절반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브랑 공격인 것 같습니다. 네, 서브랑 공격이고 서브를 저희가 확실히 공략을 했을 때 상대 미들 블로커를 좀 묶을 수가 있고 또 하이볼 상황, 또 반격 상황에서의 저희 성공률을 높인다고 하면 8년 만에 우승이 한 발 다가선 현대건설과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흥국생명. 두 팀의 2차전 승부는 토요일 수원에서 이어집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다음 달 4일 제주에서 개막하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을 통해 필드에 복귀하는 윤이나가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이나는 자필 글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라고 적은 뒤 그동안 프로의 책임이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윤이나는 2022년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공을 친 뒤 이를 늑장 신고해 대한골프협회와 KLPGA로부터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올 초 1년 6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곳곳에 내렸던 비는 모두 그쳤지만 여전히 공기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경북, 울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일부 남부지방에는 한때 1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5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4도, 전주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